안녕하세요, 독자님. 2025년 5월 19일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이 금융시장부터 정치, 또 부동산까지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네요. 오늘은 이 소식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들,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. 국내 대선 후보들의 개헌 구상, 그리고 당장 다음 달부터 바뀌는 대출 규제 소식도 있고요. 또 서울시의 새로운 개발 방식까지 언뜻 보면 다 달라 보이는데 이게 또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. 기자님 준비되셨죠? 네, 그럼요. 특히 이게 거시경제의 어떤 불안 요인이랑 국내 정책 변화가 딱 맞물리는 시점이라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. 독자님께서 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소식으로 가볼까요?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격 하향 조정했다.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. 사실 부채 문제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? 네,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계속 불어나는 미국 정부 부채, 그리고 재정 적자겠죠. 무디스가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세 조치요. 이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왜 지금이냐 하면 이미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. 이 상황에서 부채 부담이 더 커질 거다. 이런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빚이 많다, 이걸 넘어서 이걸 감당할 능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,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 거죠.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부채 문제까지 같이 터지니까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럼 우리 금융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그 미국채의 매력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만약에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껴서 미국채를 대량으로 판다. 즉 투매 현상이 나타난다면요. 이건 단순한 시장 불안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이 더 커진 셈이죠. 그렇군요.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안고 그럼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대선이 정말 코앞인데 주요 후보들이 개헌이라는 상당히 큰 카드를 꺼냈습니다. 이게 단순히 임기를 바꾸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랑 결선 투표제 제안이요.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 이거지만 사실상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. 반면에 또 김문수 후보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안은 2028년에 총선이랑 대선 시기를 딱 맞추겠다. 그래서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겠다. 이런 명분인데요. 실제로는 다음 정권의 힘을 좀 조기에 빼고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결국에는 이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통해서 각자 다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. 이런 거네요.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구상 자체가 앞으로 전국 운영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개헌은 워낙 큰 사안이라서 실제 추진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차기 정부의 권력 구조나 운영 방식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거죠. 네. 이런 거시적인 정치 이야기에서 이제 독자님들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.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큰 것 같아요.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폭이 상당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간단히 말하면 이제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미리 당겨서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연봉 6천만 원인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. 그러면 지금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한 1,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. 3억 5,200만 원 정도로요. 1,200만 원이나요? 와,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런지 규제 시행 전에 미리 대출 받으려는 영끌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.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실제 데이터로도 좀 확인이 되나요? 네, 가로 그 점이 시전의 반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. 5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이달 들어서 보름 만에요. 무려 2조 9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증가세거든요. 그러니까 7월 규제 강화를 앞두고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. 이런 명백한 증거죠. 어떻게 보면 정책 예고가 오히려 단기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좀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.
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서두르는 심리는 뭐 이해가 가지만 이게 또 가계부채 전체 규모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결의 소식입니다. 서울시가 지역 상생리츠라는 방식으로 CUG 개발에 나선다고요? 이건 좀 생소한데 어떤 방식인가요? 네. 그 강남의 정말 노른자위 땅이죠. 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이제 이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. 리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. 여기서 이제 지역상 생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기존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, PF 방식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 때문입니다. PF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 뭔가요, 그럼? 네, PF는 보통 적은 자기 자본으로 아주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소위 저자본 고부채 구조가 많았죠.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요즘처럼 좀 불안정할 때는 큰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. 반면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지역상생 리츠는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 비중을 높여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. 또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러니까 서울시랑 민간 투자자, 나아가서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안정성이랑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안정성을 높이면서 개발 이익을 시민하고 나눈다.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. 이게 PF 중심의 부동산 개발 시장에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?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. 물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, 또 효율적인 사업 관리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있겠죠. 하지만 그 고질적인 PF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고 공공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,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. 기자님,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을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. 미국발 금융불안 가능성부터 국내 정치, 또 가계부채 문제, 부동산 개발 방식의 변화까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독자님께서 가장 유념해야 할 핵심 포인트, 이걸 좀 짚어주신다면요? 네, 여러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의 증대,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어떤 외부 충격 요인하고 7월 DSR 강화라는 내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여기에 또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져서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기자님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